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작고 약한 나라였고 또 발전도 뒤졌던 그런 곳이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입니다. 진안 지역에서 시작된 신라의 건국 과정과 외세의 침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발전을 해나갔던 나라의 초기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의 여러 나라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는 경주 토착 세력과 고조선 멸망 후 남쪽으로 온 이주민이 연합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후 사로국은 점점 강대해지면서 주변 진안 세력을 아우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육부족 연맹체였고 박, 서, 기 이 세 성씨에서 왕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선출이 됩니다. 각기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제가 세 집단의 선조입니다. 박혁거세와 석탈에는 아래서 태어난 신하를 가지고 있고요. 김할제는 금계에서 나온 아이다 라고 하여서 성을 김이라고 하였습니다. 김할제는 경주 김씨의 시조기도 합니다. 경주에는 나정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박혁거세는 이곳에 흰말이 남기고 간 자줏빛 그런 아래에서 탄생했고요. 진안 땅 6마을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에 우물자리를 중심으로요 팔각형의 건물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곳이 아주 신성하게 여겨졌고 또 신궁 등 그런 건물을 지은 다음에 박혁거세에 대한 의식을 올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박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가고 7일 뒤에 몸이 5개로 나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서로 모아서 합장하려고 하니까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막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5군데에 각각 묻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인데요. 김뱀 사자를 넣어서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박혁거세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알령 부인 그 다음에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의 무덤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56년에 즉위한 내무왕은 402년까지 재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신라를 다스립니다. 신라는 내무왕 시대에 낙동강 동쪽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하게 되었고요. 또 고대 국가로 자리 잡았고 이때부터 김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됩니다. 신라의 왕호는 귀인을 뜻하는 거서간,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을 거쳐서요. 내무왕 시대의 마리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라는 칭호는 6세기 지증왕 시대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내무왕이 사용한 칭호 마리간에는 대군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칭호로 이사금 시대까지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선출하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엄청난 중앙 집권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간이라는 칭호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무왕 시대에 신라는 백제, 가야, 외의 잦은 침입으로 정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와 외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 한동안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고구려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릇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그런 글자가 당시 두 나라의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광개토 대왕 능비에도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서요. 호우면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왕 능비는 고구려가 신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두 개의 증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받아들인 신라는 또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의 정치체제 정비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늦어서 6세기 이후에나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귀족 대표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요.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상대등이라는 그런 직책인데 귀족 세력의 대표자이고 또 국정을 총괄하는 수석 역할을 담당한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부족장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하게 될 때 아주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정비가 되는데요. 이 골품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신라의 중앙정치는 이발찬 이하 17등급으로 구분된 관리들이 맡았고요. 수도 6부, 지방 5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삼국은 각기 귀족 대표회의가 있었는데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명칭은 고제가 백정사에서 신화백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6세기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발전 속도는 느렸지만 내무랑 시대를 거쳐서 6세기 지증왕, 버풍왕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고 결국 진흥왕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라 발전의 기초를 닦은 지증왕의 업적은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호를 신라로 정합니다. 그전에는 보통 사로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증왕 때 이르러서 왕의 덕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방 영역을 두루 망라한다. 이런 뜻을 담아서 국호가 신라가 되었습니다. 둘째, 왕의 명칭인 왕호를 이전 마리간에서 왕후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수군의 힘을 키워서 바닷길을 개척하고요. 또 동해안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사부를 보내서 현재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수군의 힘이 강해지니 이후부터 서라벌을 자주 공격했던 왜구의 침입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넷째, 전국적 지방제도인 주군제도를 실시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소를 이용한 밭갈이인 우경을 장려하고 저수지도 늘리면서 농업 생산력을 아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얼음 창고였던 석빙고를 이때 처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집니다. 여섯째, 악습이었던 순장을 폐지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조선과 시대를 같이 했던 명나라까지 순장 풍습이 있었고요. 순장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삼국 간의 전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말 손해니까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생각과 동시에 또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장 풍습은 삼국시대 후기쯤 완전 사라졌고요. 이후 신라인들은 산 사람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처럼 만든 토형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덤 안에 함께 넣어주는 물건을 부정품 또는 껴묵거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은 아주 체격이 크고 담력도 뛰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소지 마리간이 아들 없이 이렇게 죽게 되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64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간 왕위에 있다가 맏아들 김원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가 이제 23대 버풍왕이 되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없는 지증왕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는데 그는 음경 길이가 무려 1척 5천
한자 다섯인데요. 일척오촌이나 되어서 배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척오촌은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40cm 내외가 되는데요. 그래서 각 지방에 사신을 보내서 배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신이 모량부라는 마을에 갔을 때 두 마리 개가 북만큼 엄청 큰 그런 똥덩이를 두고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 주인이 바로 모량부 상공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키가 무려 7척5촌, 7자 5치라고도 하는데요. 7척5촌은 지금 따지면 대략 한 180cm 그런 내외입니다. 엄청난 장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했더니 왕이 무척 기뻐하면서 수레를 보내서 그녀를 불러서 왕비로 삼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설화라기보다는 강력한 왕권 확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도 컸을 수도 있지만 국왕의 그것이 거대하다, 이것은 곧 위대하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즉 왕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왕권 신수설의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평왕이나 진덕여왕의 기록에도 왕의 신처가 우람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인들의 평균 키가 145에서 155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왜 180cm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겠지만, 2020년에 발굴된 신라 고위층 무덤에서 키가 170cm가 넘는 여성의 유골이 발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지 싶습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금동관에서부터 금동신발, 굵은 고리 귀걸이, 은반지, 은허리띠 등 부장품 일체가 나와서 아주 큰 화제가 된 발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증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버풍왕도 아버지를 뛰어넘는 많은 업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버풍왕은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신라의 법과 질서 체계를 수립하고 다듬은 사람이니까 그 업적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버풍왕은 먼저 병부를 설치하여서 왕이 직접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제와 관리의 공복을 정한 것을 통해서 여러 세력들을 국왕의 통제 아래 그렇게 두고자 한 거죠. 또한 금관과야를 정복하여서 영토 확장을 하였고요. 또 신라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발전된 국가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족회의를 이끌 상대 등을 설치하고요. 또 이때 골품제가 정비가 됩니다. 버풍왕 당시 불교를 공인한 신라는 이차돈의 순교일화가 유명합니다. 당시 신라 귀족들은 왕권 강화의 수단이 될 것이 뻔한 불교가 공인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차돈이 나서서 불교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차돈은 자신이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의 목을 베자 피 대신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석양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면서 비가 꽃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목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요. 경주 금강산 정상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이차돈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인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등으로 나뉘는데 김, 박, 석, 시 이런 왕족들이 성골과 진골이 되었고요. 족장 세력은 육두품이 되었습니다. 골품은 가문의 신분과 지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한계도 정해져 있었고요. 그 밖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 혼인, 의복 빛깔, 이런 걸 비롯해서 하다못해 마차 장식 등 수레의 형태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골은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됩니다. 성골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어서 결혼도 성골끼리만 하는 거죠. 성골 다음 계급인 진골, 이 또한 왕족이기도 하지만 왕이 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덕여왕으로 선골이 끝나게 되자 진골이었던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교적 신분이 높았던 육두품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5등급 이상인 이벌참부터 대하참까지는 결코 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 말기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육두품까지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등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5에서 4두품은 중간, 하급관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1에서 3두품은 평민처럼 되어서 점차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증왕, 버풍왕의 기초를 다진 시대를 지나서 진흥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신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하는 등 진흥왕 시대의 신라는 6세기 한반도의 강자로 등장합니다. 540년 즉위한 진흥왕의 이름은 산맥종 또는 신맥부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버풍왕의 딸 지소태후의 아들이고 버풍왕의 동생 입종 갈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버풍왕의 입장에서는 외손자이자 친조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나 이상한 족보가 생겼을까요? 지난 시간에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왕족 중에서도 성골끼리만 결혼했다는 그런 설명 기억나시나요? 진흥왕 또한 이런 성골끼리의 혼인 전통에서 태어나게 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진흥왕은 540년 버풍왕이 아들 없이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당시 7세의 나이여서 왕태후가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551년 진흥왕 12년이 되어서야 직접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협력하여서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왕의 딸과 혼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흥왕은 성왕과의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까지 그렇게 차지해버립니다. 이때가 진흥왕이 갓 20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이에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였고 그때 벌어진 관산상 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왕이 가고 있었는데 그를 신라가 잡아 죽임으로써 이후 신라와 백제의 동맹인 나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신라에 시집갔던 성왕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흥왕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아버지는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또 두 나라가 처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 성왕의 딸은 정말 너무 힘들고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슬픈 예감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진흥왕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흥왕은 화랑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화랑도의 세소곡에는 추녀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화랑에 대해서는 황산벌 전투에 등장하는 관창, 이런 화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영토 확장에 힘을 써서 한반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한경동까지 진출하고 후기 가야 연맹의 리더였던 대가야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낙동강 유역을 신라에 통합합니다. 이런 진흥왕의 영토 확장은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에 잘 남아있는데요. 참고로 적성비에서의 적성은 신라 성의 이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단양의 하방리에 있던 적성에 세워져서 적성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수비에서의 순수는 왕이 직접 그 지역을 둘러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직접 국경지대까지 와서 야, 여기까지 이렇게 넓은 땅이 다 내 땅이구나 하면서 흐뭇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특히 북한산 순수비의 경우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낸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명필로 아주 유명한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셋째, 불교 조직을 국가 행정체계와 일치시켜서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또한 행정과 군사 조직을 개편해서 중앙집권체제 강화에 아주 힘쓰게 됩니다. 넷째,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합니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그런 교통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중국 남북조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이런 영토 확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했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서 왕권의 강대함과 강한 국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런 주요 업적 이외에도 진흥왕 14년 553년 왕궁이었던 월성 동쪽에 황룡쇠를 건축합니다. 또한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서 거칠부로 하여금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흥왕은 576년 제위 37년 되던 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모두 그가 죽기 한 해 전에 황룡사 장육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의 죽음을 예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흥왕릉은 현재 경주시 서학동에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진짜 신라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후 파손이 굉장히 심하게 됐던 것은 아닐까 진짜 진흥왕 무덤이 맞기는 한가 등등 아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오른쪽 그리 크지 않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신라가 중앙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죠. 한강 유역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이곳을 차지한 나라가 곧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이라서 경제적인 기반을 더 닦을 수도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해서 그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황해를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고 선진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직접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으니 전략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황룡사는 556년 또는 569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 3대 보물이었던 황룡사 구층탑과 장육상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육상은 진흥왕 때, 황룡사 구층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장육상은 금이 1만 198푼, 구리가 35,000 칠근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거대 불상인데요. 크기가 1장 6척이니까 4.5m에서 5m 사이에 아주 커다란 그런 불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한 돈이 10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에 들어간 금은 약 1020돈인데요. 금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한 돈을 25만 원이라고만 계산해도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이 사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신라 3대 보물 중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평왕의 허리띠인 옥대입니다. 진평왕은 돌계단 3개를 한 번에 밟아서 부술 정도로 아주 거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허리띠도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가 10뼘, 약 152cm가 넘었고 허리띠에 달린 금과 옥으로 된 장식만 62개였다고 합니다. 모양은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겠지만 당시에도 보물로 꼽힐 정도면 정말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신라에게 진평왕의 옥대를 바치라고 하여서 결국 왕건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흥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 사륜입니다. 맏아들 동륜태자가 진흥왕보다 먼저 죽게 되니까 둘째가 왕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진지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3년 정도밖에 있지 못했고 폐위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김용춘과 김용수는 진골이 되었고요. 진평왕의 딸인 성골, 천명공주가 김용춘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이인 김춘추 또한 진골이 되는 거죠. 진지왕이 폐위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죽은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백정입니다. 그가 바로 진평왕이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인 거죠. 드라마 선덕여왕의 배경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때도 그랬지만 집중되었던 관심사 중 하나가 신라 최고의 미녀 그리고 왕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던 미실이 정말 있었던 실제 인물인가, 그리고 진짜 비담은 선덕여왕과 그런 특별한 관계였나 이런 것들이었죠. 미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현재 위서 즉 가짜책이라고 가짜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화랑세기의 필사본에 등장합니다. 화랑세기는 진짜 있었던 책인데요. 이 화랑세기를 베꼈다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가짜라는 거죠. 원래 화랑세기는 통일신라 시대에 김대문이 쓴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록에만 있지 없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1989년과 1995년에 그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이 필사본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은 화랑세기를 필사했다는 박창화의 위작이라는 건데요. 박창화는 그는 일본 도쿄 왕실도서관인 서릉부에서 1930년에서 40년대에 사무총탁으로 근무를 한 바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화랑세기를 필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원본 화랑세기가 아직 그 서릉부에 있는 걸까요? 서릉부의 공식 도서 목록에는 화랑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 보물급 서적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이 대부분 넘어갔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수많은 책들을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도쿄 국내성 서릉부에 있는 이 책들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돌려받고 찾아와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인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7세기에 접어들면서 격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사건과 그 전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통일전쟁 전,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 점점 접어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던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6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게 요동칩니다. 한반도에서는 진흥왕 시대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요.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차례로 통일을 이룩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북쪽의 돌궐, 바다 건너 외 이렇게 서로 연합하게 되고, 신라는 중국 대륙의 당과 연합하게 되면서 6세기 말 동아시아는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이 연결된 남북 세력, 그리고 신라와 수당이 연결된 동서 세력으로 구분됩니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와 당나라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왔지만 절대적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수당의 침략을 아주 잘 막아내면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시청해 보세요.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분투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반도 남쪽에서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 전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고, 이에 신라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신라의 큰 위협이 되었던 대하성 전투는 김춘추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원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대하성 성주는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었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김춘추의 딸
고타소까지 함께 잡혀가서 둘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백제는 두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백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밑에 묻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백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백제 입장에서는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제는 왜 그랬을까요? 자, 성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성왕이 관산성 전투를 격려하러 가다가 신라 매복군에 의해서 잡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기록상의 성왕의 죽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찬과 백제군의 격려를 위해 길을 나선 성왕은 신하와 호위 군대를 모두 합해서 단 50여 명의 단출한 일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잡혔던 거죠. 사로잡힌 성왕에게 천안노복이라고 부르던 그런 신분의 고도가 나서서 성왕에게 2번 절을 한 다음에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성왕은 왕의 머리를 천한 너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도는 우리 신라에게는 법에 맹세한 것을 어기면 국왕이라 하더라도 천한자의 손에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성왕이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목베기를 허락하고 머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고도는 왕의 머리를 베어서 경주로 보냈고요. 진흥왕은 성왕의 머리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어 지나가는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그렇게 지나가게 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왜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의 머리를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왕이었고 저쪽은 정말 왕족의 사위와 딸이니까 백제 입장으로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정말 이를 갑니다. 고타소는 김춘추가 아주 많이 사랑했던 그런 딸이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서서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딸을 잃은 아픔과 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내 살아있을 때 반드시 백제의 멸망을 보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타도 백제를 외치면서 직접 군대를 요청하는 사신으로 그렇게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김춘추가 직접 나서서 외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두 실패합니다. 왜 신분도 높고 수완도 좋았던 김춘추가 직접 나섰지만 결국 이 두 나라와 연합하는 것에 모두 실패했을까요? 일단 백제와 전통적인 우방국인 외는 지금 힘도 강해 보이고 친구인 백제를 외면하고서 새삼 신라와 연합할 이유가 거의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동맹을 요청한 것은 깨지고 말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춘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춘추는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외인들이 보기에도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외와의 연합에 실패한 김춘추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고구려입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중령 이북의 영토를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선도해라는 그런 관리가 찾아와서 김춘추의 토끼와 거북이의 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버뜩 이 김춘추는 그의 힌트를 얻어서요 영계소문을 만나서 저는 신라의 일개 신하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제가 신라로 돌아가서 왕께 말씀드려가지고 중령 이북 땅을 고구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김춘추가 최후로 찾아가는 곳은 바로 당나라입니다. 어린 시절을 수나라에서 보낸 김춘추는 그쪽 말을 잘했으니 설득력은 더 좋았을 것이고요. 마침 당시 당태종은 고구려 정복에 실패하고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거죠. 하지만 두 나라가 연맹을 맺은 다음에 바로 백제나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당나라에서는 당태종 이세민이 곧 죽음을 맞이하고 당고종이 되는 아들에게 절대 고구려와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긴장감을 아는 채 삼국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번 시간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서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다음에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가 당과벌인 그 치열한 전쟁 끝에 통일이 완성되게 되는 그 상황 또한 함께 살펴봅니다. 김춘추와 당태종이 연맹을 맺은 다음 그 다음에 당태종이 죽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영 믿업지 못해서 절대 고구려와 전쟁을 하지 말거라 하는 그 유언까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큰 전쟁 없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춘추는 설득에 나서게 되고 또 당고종의 부인이며 후에 그 유명한 측천무후가 될 황후의 아주 강한 그런 권유로 당나라는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당나라는 원래 백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백제를 꼭 먼저 멸망시켜야지 고구려 침략도 쉽다 이런 이제 신라의 설득 그런 논리로 인해서 두 나라는 백제 공격을 먼저 계획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때 백제 지배층은 분열되고 혼란한 정치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방어 준비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백제의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을 황산벌에서 계백 5천 결세대가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 5천 결세대가 이제 격파당하고 당의 군대도 사비성에 도착하면서 백제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에 웅진으로 피해 있었던 의자왕이 결국 나와서 항복하게 되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660년 백제는 멸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신라왕은 바로 김춘추로 그는 진덕여왕 이후에 성골이 대가 끊기자 진골 최초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태종무열왕인 거죠. 백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딸 때문에 아주 그 원한이 깊었는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가 661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의 말대로 살아생전에 백제 멸망을 보게 됩니다. 백제의 승리를 거두자 백제로 온 무열왕은 당의 장수 소정방과 함께 위에 앉아서 아래에 앉은 의자왕에게 수를 따르게 하면서 네가 감히 내 딸을 죽였단 말이냐 뭐 그런 등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계속하였고 무열왕의 아들이며 후에 문무왕이 되는 김범민은 태자, 그러니까 백제태자 부여용을 끌어안치고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의 누이를 부당하게 죽여 묻었으니 그로 인해 나로 하여금 20년간 슬프고 괴롭게 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네 목숨은 내 소나기에 있구나 라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계속 약해지고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세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고구려 역시 혼란을 거듭합니다. 결국 668년 평양성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함락되면서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자세한 멸망 과정과 이후 벌어진 부흥운동에 관한 그런 영상은 아래 설명란에 함께 주소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다음에 신라의 수도 금성에까지 계림도독부를 설치했던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힘을 모아서 함께 당에 맞서게 되는 거죠. 신라는 먼저 사비성을 공격해서 당군을 몰아내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후 당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고 당의 군대를 몰아냅니다. 이렇게 하여서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 인남 땅을 확보하게 되면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신라는 치열한 동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세인 당의 세력을 이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아쉬움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물리친 것은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서요. 이후 통일신라는 민족융합 정책을 실시하고 고구려와 백제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그런 평가는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앙정복이 집필한 동사 강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 물고 뜯고 함이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인심이 난리를 싫어하니 하늘이 무열왕을 내어서 널리 백성을 구제하였다. 김유신은 충성된 마음과 뛰어난 지략으로 통일의 공을 이루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단재 신채호의 독사 신론에 수록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단군 조선의 옛 영토의 반은 지금까지 900여 년 동안 잃어버렸으니 어찌 김춘추를 통일한 자라 하겠는가?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주장을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쪽인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군장 국가들이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외세의 침입 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중 합의를 통해서 선출한 군장이 바로 왕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연맹왕국, 연맹체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의 왕은 여러 족장 중 좀 나을 뿐이지 강력한 왕권은 가지지 못했고요.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 혼자가 아니라 각 부족장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또 각 군장들은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계속 인정받기도 했던 거죠. 이런 연맹 국가들 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먼저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한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로 마한과 진한이 있던 그 땅에서 성장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변환이 있던 지역에 나타난 가야, 이 가야는 연맹왕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결국 신라에 병합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서 고대 국가가 되었을 때 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신분제, 즉 관료제가 수립됩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서 왕과 거의 동등했던 족장들은 귀족 칭호를 받으면서 신하가 됩니다. 즉 왕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한 족장이 자체적으로 다스렸던 영역은 왕이 이제 직접 통제하는 행정구역으로 변합니다. 관리는 높고 낮음 이렇게 등급을 나눈 다음에 그들이 입는 옷 색깔을 또 그 등급에 따라서 달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등급과 관복을 정한 것을 관등제와 공복제의 정비라고 합니다.
삼국 모두 관등제를 확립했지만 특히 신라의 골품제는 그 중에서도 아주 엄격했던 그런 신분제도였습니다. 둘째, 불교를 수용합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보다 아주 훨씬 복잡한 사회가 된 삼국은 기존 신앙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국가 정신도 확립하고 또 백성도 통합하고 이러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불교의 대표 사상인 윤회설, 즉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에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윤회설을 내세워서 왕이 곧 부처 이런 믿음을 백성에게 전파하고요. 이로써 왕권은 더욱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왕이 반포하고 실시했던 법률입니다. 이것은 왕권이 강화되니 이런 법이 나오기도 했겠지만 율령 반포 이후에 국가 체제가 더 정비되니까 이로써 왕권은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넷째,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대합니다. 왕들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나라의 영역을 계속 넓혀갑니다. 전쟁이나 위기 중에는 우리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구심체, 바로 그 중심 역할을 왕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정복 활동으로 새롭게 얻게 된 백성하고 토지, 이것은 곧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또 이것을 아우르게 되는 왕은 더욱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왕권 강화로 인한 왕위 세습과 부자 상속제가 확립됩니다. 왕의 힘이 강해지면서 왕이 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맹왕국에서는 족장들이 왕을 선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왕권 강화 이후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가 된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성씨나 집단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형제끼리 물려주는 형제 상속이 많았지만 이후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 상속제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각 나라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선 국가의 발전에서 중요한 중앙집권화 순서 그리고 전성기의 순서를 먼저 알아두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일단 나라를 세운 건국 순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순으로 건국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중앙집권화와 전성기 이 두 개의 시기와 순서를 기억하는 건데요. 중앙집권화는 1, 2세기에 걸쳐서 고구려의 태조왕과 고국천왕이 맨 처음 완성합니다. 그 다음 3세기 백제의 고이왕, 4세기 신라의 내무랑 이런 순입니다. 그렇다면 전성기는 어떤 순서로 왔을까요? 그리고 전성기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우선 전성기의 기준은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삼국시대에서는 그것이 바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한강 유역입니다.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성기의 순서는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6세기 신라의 진흥왕 이런 순서입니다.